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2단지 아파트가 최고 43층 2,788세대로 재탄생합니다. 양천구는 목동 12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계획안에는 주변 단지와 연계되는 가로중심 주거단지 조성, 공원 및 보행계획, 단지와 인접한 주변 도로 정비계획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안전한 학교가는 길과 공원 등을 고려한 보행동선, 열린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주변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네트워크 형성이 계획됐습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정비계획안이 공개된 곳은 12단지를 포함해 모두 6개 단지로 늘어났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에 나선 아파트 단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준 용적률과 공공기여율 윤곽이 드러나자 저마다 사업성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주할 때까지 원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관성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일부 단지의 조합원 분담금을 추정해봤습니다. 부천시는 중동신도시 재건축 시 350% 이하 용적률 구간에서 증가분의 10%를 공공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취재진은 선도지구 경쟁 블록 중 7호선 역세권과 가까운 한 곳을 골라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따져봤습니다. 2,400여 세대가 사는 A블록의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약 39.7제곱미터, 여기에서 공공기여분 10%를 빼면 세대당 35.7제곱미터 정도의 대지 지분이 남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세대당 20.7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한데 세대당 대지 지분에서 빼고 나면 15제곱미터 정도가 일반 분양 몫으로 남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추정을 위해 일반 분양가와 건축비는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과 800만 원으로 재건축 용적률은 330%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0%로 하고 사업비는 공사비의 25% 정도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7억 원이고 건축비는 2억 9,600만 원, 사업비는 7,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 8억 7,500만 원에서 건축비와 사업비를 모두 빼면 일반 분양 수익 5억 500만 원이 발생하는데 대지 지분 수익을 따져보면 일반 분양 기여 금액이 약 3억 6,700만 원에 이릅니다. 조합원 분양가 7억 원에서 일반 분양 기여 금액을 빼면 분담금 약 3억 3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분담금은 향후 사업 기간과 건축 비용, 분양가 상승 등 변수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비가 상승하게 되면 분양 가격이 올라가겠죠.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조합원의 분양가도 따라서 올라가겠고요. 이렇게 되면 추가로 내야 될 분담금이 좀 커진다는 거.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입주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주비에 대한 것 등등에 관련된 금융 비용이.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최근 서울 시민의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자 서울시가 자살 예방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민 10만 명당 자살률은 23.2명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7월 자살 예방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자치구별 1개소 이상의 마음 상담소를 설치합니다. 또 자살률이 높은 지역을 동행촌 생명존중 마을로 지정하고 동네 병원과 통반장 등이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 자살 예방 메시지와 수기 공모를 비롯해 영화제 등 시민 참여 행사를 통해 생명 존중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70%가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관내 학교 중 휴대폰 소지가 가능한 곳은 1,311곳 가운데 1,065곳으로 81%로 집계됐는데요.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593곳, 중학교 203곳, 고등학교 26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안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1차 접수한 결과 서울과 인천, 부산, 대전, 경기도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교통 분야 3대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3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도시, 금융, 철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협의체를 출범했으며 지난 6월에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이번에 제안받은 노선은 서울 경부선과 경원선, 인천 경기 경인선, 경기 경부선 안산선과 부산 경부선, 대전 조차장과 대전역 등입니다. 국토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과 발표, 현장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1차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5월까지 2차로 사업을 제안받아 내년 말까지 개발 대상 사업을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렇듯 정부의 선도 사업 선정을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잇따라 철도 지하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해묵은 숙제였던 지하화를 이번엔 풀어보겠다는 구상인데 남은 이야기를 이세진 기자와 풀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서울도 이 철도 지하화 이야기로 들썩였는데요. 네, 서울시가 내놓은 계획을 살펴보면 사실상 서울 안에 있는 지상철도 전 구간을 다 지하로 넣겠다는 계획인데요. 경부선과 경원선 67km 구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돈도 많이 듭니다. 총 사업비가 25조 원을 넘습니다. 지상철도가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인천과 경기도 지하화 계획이 있습니다. 두 곳이 함께 추진 중인 경인선이 대표적이고요. 인천 구간이 14km, 경기 부천 구간이 6km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인천 구간이 6조 원 규모, 그리고 부천 구간이 2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는 여기에 더해서 안산선, 경부선 일부 구간 지하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철도 지하화는 나름 해묵은 이야기인데요. 예전과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는 제안서를 내라고 했고요. 그 마감 기한이 이달, 그러니까 지난 25일까지였습니다. 정부의 선도 사업 지정은 올해 초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후속 절차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하화를 추진해온 지자체들에게는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회인 셈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지자체라면은 내년 말에 수립될 종합계획 이전이라도 하루빨리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선도 사업이라는 것을 네, 지하화를 실제로 추진하려면 결국 돈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막대한 예산 누가 냅니까? 법에선 개발 이익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해 먼저 사업 비용을 마련하고 이후 상부부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개발 이익이 커야겠죠. 각 구간의 사업성이 사업 실현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도권 지자체들이 낸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업성이 높은 곳이 있었나요? 서울시는 우선 경부선 구간의 사업성을 높게 봤습니다. 경부선 구간 개발 이익은 22조 원, 예상 사업비 15조 원보다 7조 원이 더 많습니다. 반면 함께 제출한 경원선 구간 개발 이익은 8조 원으로 들어갈 비용인 10조 원보다는 낮게 봤는데요. 두 노선을 함께 추진해 사업성을 보전하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인천시는 경인선에 우선순위를 뒀는데요. 예상 개발 이익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경인선 지하화의 생산 유발 효과를 6조 원 이상,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역사와 철로를 활용해야 하는 철도 부지의 특성상 대규모 개발 이익을 낼 만한 부지가 적다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인선 부천 구간만 보더라도 평당 수익이 2,500만 원은 돼야 사업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단순 계산에 불과한 해석일 수 있겠지만 상당 규모의 개발 이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고요. 전문가들도 비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하 사업비보다도 구체적으로 추정하고 또 예상 개발 이익과 금융 비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선도 사업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일단 국토부는 1차 접수였던 지난 25일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과 대전, 경기도까지 5개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종합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말에는 우선 1차
1차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선도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상부 부지 개발까지 하면 시간은 꽤 걸립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2040년에서 2050년 정도까지를 개발 완료 시점으로 보고 있어 장기적인 사업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값 택배를 시행합니다. 지하철역에 집화장을 만들어 물류 비용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신포국제시장. 인천의 명동으로 불리며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인 150여 개의 상점만 남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 점포들은 현장 판매에서 부족한 부분을 택배를 통해 메우고 있지만 당일 배송이 어려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택배 주문은 들어오는데 이런 이제 기사분들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가격이 저희가 이제 소액의 이런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좀 컸었거든요.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값 택배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산재된 소량의 택배를 모아 기존 택배사와 일괄로 계약해 택배 단가를 낮추고 단 한 개 물량에 대해서도 픽업과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 물류비 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택배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게 되고 또 당연히 배송 속도도 빠르게 되고 한편으로는 물류 체계를 개편을 해서 바로 친환경적인 배송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이런 일석삼조의 정책이 바로 반값 택배 지원 사업입니다. 반값 택배는 소상공인이 택배를 직접 인천 지하철 1, 2호선 역사 내에 설치된 집화센터에 입고하면 배송해주는 물류 시스템입니다. 시는 인천 지하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에 집화센터를, 일부 역사에는 서브 집화센터, 부평 테크노밸리의 거점 집화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는 모든 역사에 집화센터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택배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5kg 100cm 이하 일반 배송 기준 평균 택배 비용은 3,500원. 인천시의 반값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격은 1,500원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1,000원만 추가하면 직접 업체에 방문해 픽업까지 가능합니다. 당일 배송 역시 일반 배송 대비 1,000원만 추가하면 모두 가능합니다. 일단은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절감이 되고요. 소상공인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온전히 이제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개발 이런 거에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반값 택배 서비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키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유차입니다. 인천의 소상공인 업체 10곳 중 6곳이 창업이나 개업 후 5년 안에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가 공개한 2024년 소상공인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창업사업체의 1년 생존율은 81%, 3년 생존율은 57.6%, 5년 생존율은 42.4%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 밀접 업종의 1년 생존율은 78.4%, 3년 생존율은 53.6%, 5년 생존율은 37.7%에 불과했습니다. 폐업 사유는 절반 이상인 58%가 사업 부진이었습니다. 2022년 기준 인천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31만 2,505곳으로 전체 영리사업체 34만 2,051곳에 91.4%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